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우선 고려시대 때는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조선 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역 재정을 이렇게 좋은 제도로 이용해서 나르다 보니까 그 저항도 있었을 거다.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리적 의심과 함께 기록을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흥량과 함께 이제 관장모 아주 마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또 전에도 이렇게 앞선 강의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관장목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도로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노선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피하려고 요거를 시도했던 거고요. 이제 불포나 이것을 실패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여기를 뚫고자 하는 거죠. 여기 의항을 합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실패하니까 여기를 자르는 거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항문화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쨌든 이 관장목 안흥량 이게 마의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시도들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의항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포는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항문화는 중종 때 이게 시도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완료가 됐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고개가 낮다 그래도 6개월 당시 정비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관 책임자죠. 박수량과 이현이라는 인물인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상을 내려요. 중종 잘 훈련된 말 한 필씩을 상으로 내리는데 문제는 배가 실제 다닌 어떤 기록이 이제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판 흔적이 없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상도 받았는데 판 흔적이 없다. 몇백 년 만에 그것이 완전히 자연 땅으로 풍화토처럼 바뀌었을 리가 없는데 판 땅이라는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아주 희대의 사기극이었던가 아니면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던가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위성 영상입니다. 의향락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위성지도로 봐도 이 부분이 얕습니다. 지금 이제 문어미 고개라고 문어미 물이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지형도 그냥 살아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문어미 고개 뒷동네가 여기가 수요동 넘을 유자예요. 물이 넘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까지부터 있는 거 보면 봤을 것 같은데 파는 적이 없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데가 아닐까 저는 이제 지리학도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 이제 위성 영상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도도 살펴보고 그래봤는데 여기요 여기 소원면 소재지인데 신덕리 여기가 보면 산도 얕고 이 갯골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도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갯골과의 거리도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 산 이름이 건질미산입니다. 지금도 건질미산이라고 하고 기록에 이제 증미산이라는 기록도 나오고 건질 증자인데 쌀을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쌀을 건졌지? 증미산 왜 건질미산 여기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쪽을 시도한 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순전히 추측인데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간척 전에 지형도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건 1919년 청덕부 지도입니다. 여기가 문어미 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갯골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여기 근소만 쪽에서는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인데 별로 안 되죠. 근데 별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가 불포거든요. 불포는 이때 당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거리를 보면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신동 여기는 더 가까워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쪽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질미산은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이 용료천이라는 하천이 여기서 흘러나갑니다. 용료천.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그 갈두천이 또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갈두천과 용료천의 분수계가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진 않더라도 밀물대가 되면 물이 멈추거든요. 그 멈추는 구간이 꽤 안쪽까지 깊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갈두천은 우리 최경자 작가님 어렸을 때 많이 보셨거든요. 밀물되면 그 아래까지 많이 물이 멈추나요? 멈추는 구간이? 우리 조대현 선생님이 매일 거기서 놀아요. 아 그러셨나요? 그 멈추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원북 자연이 길까지 넘어가죠. 아, 그 갈주. 네, 그 지금 가는 그 길. 아, 거기까지. 그 철마산이 네. 구간인데 네. 그 현재 갈주천이 만조가 된다고 할 때는 네. 지금 원북이 원가는 도로 넘어갔을 것이다. 아, 위에까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죠. 양쪽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만조가 되면 그 사이만 이제 틀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또 해봤습니다. 좀 더 붙이기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음영기복도 입니다. 그래서 문어미제는 이제 이렇게 봐도 굉장히 얕죠. 이 부분이 얕은 낮은 계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신덕리 면 소재지입니다. 여기 전부 지금 간척이 돼가지고 육지로 변했지만 오늘 굴곡이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도 가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마치 섬처럼 산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데 이 용요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갈두천 여기를 따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좀 지리적인 얘기라서 경태쌤께는
부탁드릴 말씀이? 하셔도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초에는 어쨌든 이 조은과 관련해 가지고 이 태안이 이제 안흥이 좀 왕실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국방과 관련한 이야기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터닝 포인트 현종실록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병조판서 서필원이 상소를 올립니다. 뭐에 대한 상소를 올리냐면 불포에 설창을 하잖아요. 불포를 돌파하기 어느 그 방식이 처음에는 이제 뚫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계단식으로 하는 안이 나오잖아요. 초에 그 다음에 이제 하륜에 이제 꾀주머니 하륜에 개책이 성공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현종 때 바로 송시열이 이제 아래에다 창을 두고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이제 육로로 날라서 가로리만 가져가는 설창 육수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많았더라고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서필원이라는 당시에 이제 판서가 어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흉년이 든 뒤끝에 실효성도 없는 이 일을 굳이 버려서 민폐를 끼칠 필요가 있느냐,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데 왕실에서는 송시열의 눈치를 보느라고 왕실이 아닌 조정에서는 그때 송시열은 이제 사직을 하고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살림이었거든요. 관료가 아니고. 근데 삼상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전부 뭐 약간 미온적인 태도 아니면 이제 그럼 반만 해보자 뭐 이런 태도를 취해서 결국은 이제 시행하는 쪽으로 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필원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또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선 조은선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공선이 이제 안정이 됐다. 즉 좋은 제도 또는 좋은 로 이런 또 항해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종 때가 되면 이제 안정이 됐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선을 징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사선을 징발해가지고 대신하게 하는 이런 제도들도 돼 있던 거죠. 현종 당시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가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약용도 그 배가 파손되는 거에 대한 언급을 한 걸 보면 조선 후기에까지도 사고는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많이 좀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사관이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밑에 이제 사관의 기록이 나오는데 재미난 기록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실로 여기 송시열의 평생 병통이다 이렇게 송시열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아무래도 그런 좋은 제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종 때 굉장히 복잡했을 때잖아요. 네. 혹시 뭐 관련성이 있을까요?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안민창을 뒀다 네.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네. 안민청을 둬서 5월 2일 이후에 도착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뒀다가 육로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거는 성을 쌓는 일이 백성들의 노고를 가중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헌정 때면은 분당 정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예속 논쟁이 벌어질 때 복상 문제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싸우던 때고 송시열이 중심에 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 분당 정치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저는
분당 정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가 싸움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맥락들이 있어요. 그 멘트들을 보면 가끔씩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우리가 무시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멘트를 보면서 보면 아무튼 이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거 할 때 봉사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 민본 정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논리들이 제가 조선왕조실로 읽다 보면 백성들이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논리들이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논리가 아마 통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사적 의미로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물론 이제 첨사진으로 소근진이 격상된 것은 임진왜란 전이었지만 안흥진은 특히 이제 임진왜란 이후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태안 전체도 임진왜란 이후에 군사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이었다, 군수가 다스리는 이런 점이었다는 것, 또 대대로 그 무관을 수령으로 임명을 했죠. 종사품의 무관으로 군수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태안이 이제 가로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임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왕실 차원에서 태안에 대한 활용도 올라오고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절수 그래서 개간을 한다든지 목장이나 봉산, 연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임난 이후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조 후반에 나온 여지도라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 여지도 주기에 보면 태안의 인구가 이제 나오거든요. 태안 인구가 얼마로 나오냐면 4,169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초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소군진이 따로 144호라고 나옵니다. 소군진 144호. 그 다음에 이제 안흥진은 533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안 전체에 인구가 한 4,700호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에 몇백 호에 불과하는 경우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인 난이 태안에서는 또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편입 프로젝트가 됐던 이런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흥진에 이렇게 요건 이제 1872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안흥진성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안흥진성에 대해서 이 성이 언제 이렇게 축성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근데 성곽에 이렇게 명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만력 11년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력 11년이면 1587년으로 1587년에 이게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때쯤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실록에 보면 1650년에 만들어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선 전기에도 탄환파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탄환파성. 탄환에 의해서 파괴된 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성이 예전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다듬은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1650년에야 완성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규모가 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보면 웬만한 성곽이 갖춰야 될 그 건물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그림에 보면 있어야 될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오른쪽에 보면 공원이 있고요. 그죠? 책방이 있고요. 또 내야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로 그 관리들이
곳이고 네. 그 아래에 있는 질청이라고 작청이라고 한자로 네.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향리가 거주하는 곳이고 곳이고. 옆에 보시면 창고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창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량을 비축해야 되고 유사시에는 그 주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창고가 중요하고 또 조선 후기가 되면 어쨌든 배후 분수를 이렇게 보급하는 곳이 네.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창고가 두 개가 아주 크게 있다라고 네. 기록에도 나오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성곽 보면 우물이 3개, 4개 정도 음.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아마 이쪽에는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여기를 표현으로 보면 구진이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신진이 아마 새롭게 만들어진 진, 그래서 신진도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거기는 우물이 없어서 네. 여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용어 어. 기록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진, 신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야기가 나왔던 게 조선 1650년쯤 네. 그때쯤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진을 쌓았다는 말은 좀 더 뭐 커졌다? 뭐 그런 의미로도 잘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읽으면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신진도라는 지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구진을 만들고 신진을 따로 이렇게 두면서 신진을 쌓았다. 약간 여기 신진은 수군이 이렇게 거주하고 여기 구진은 육군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아. 살짝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분적부도 나오고 신진에서 나왔으니까. 네. 한자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나로진자인데 그 전에 이제 진압할 진자였으니까 아마도 뭐 그런 병과가 나뉜다거나 아니면 또그 분세가 커지면서 또 확대가 됐다거나 그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있다 보면 아마 네. 더 복잡한 게 나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군사적 의미가 강화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위상들이 계속 등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명분 싸움, 특히 이제 기호 서인들이 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노선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서인들이 직관한 것과 또 안흥진의 위상이 강화되는 거하고 또 모종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초에는 어쨌든 이렇게 외구와 조운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돼서 이제 첨사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병자호란 이후로는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변동도 겪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안 부사, 격상이 되는 거죠. 또 방어사 이렇게 이제 지위가 더 올라갑니다. 첨사진보다 훨씬 격이 올라가는데 병자호란 이후 이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인들이 이제 정권을 거의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갑술한 이후에 이렇게 위상들이 높아지고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그렇다고 뭐 연결할 수 있는 증거까지는 없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면 그런 조금 힘세는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요 용어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까지 기억할 만한 게 만호진, 첨사진, 방어영, 행영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그 지역의 위상을 결정하는 거고 그 지휘체계, 유사시의 지휘체계를 결정하는 거라서 네,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만호였다 그래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거는 충청 그리고 전라, 정상 그 삼도를 모두 통제하는 통제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통영이죠. 통영이 통제영이 준말인데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통제사입니다. 이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이 초대 통제사가 되죠. 유사시에 이렇게 된 거고 다음 수군 절도사가 있는데요. 그건 수영입니다. 충청 수영,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이렇게 있죠. 정상 우수영, 좌수영. 그게 이제 수군 절도사가 다스리는데 충청 수영은 여기 보령의 오천에 있습니다. 오천에 있는 충청 수영의 그 수영상에 있는 수군 절도사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절제사가 있는데 줄여서 첨사라고 그러고요. 이게 아까 아는 첨사, 네. 보통 첨사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종상품이고요. 만호는 이제 종사품, 조금 작은 지역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안흥이 만호진이었어요. 근데 첨사가 됐다가 다음엔 또 방어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방어영은 여기 수군 통제사가 여기가 종이품이거든요. 근데 방어영은 종이품입니다. 그래서 태안이 거의 1700년대에는 종이품 지역이에요. 근데 종이품 지역은 어느 지역에도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진입니다. 그게 방어영이라는 뜻이고, 방어영이라는 뜻은 이제 수군과 육군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안은 홍주의 지위를 받습니다. 홍주의 지위를, 육군은 홍주의 지위를 받고, 이제 수군은 두 군데가 있죠. 소군진하고 안흥진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충청 수영의 지위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세 군 따로, 태안은 따로 이렇게 세 군데를 합쳐가지고 방어영으로 설치를 하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까 이제 서인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노론이 될 텐데요. 그 노론이 국본론을 주장하죠. 그 병자호란 이후에 국본론을 가지고 국면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국본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청나라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비태세를 강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태안을 방어영까지 이렇게 승격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아까 보셨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11년, 12년 방어영 됐다가 첨사진 됐다가 해명 됐다가 방어영 됐다가 방어영 이름도 태안 방어영, 안흥 방어영 뭐 이렇게 됐다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둘이 이제 육군하고 수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갈등이 나옵니다. 육군을 다스리는 쪽하고 수군을 다스리는 쪽하고 둘이서 이제 이게 육군이 더 중요하다, 수군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어를 하면 해상에서 방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의 방어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렸을 때 싸울 것이냐. 내렸을 때 싸울 때는 육군이 이제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해상에서 싸울 때는 수군이 이제 주도권을 가질 텐데, 약간 이제 방어형이 되니까 육군과 수군 중에 어디에 무기 중심을 둘 것이냐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진에는 첨사가 주도했고, 그리고 안흥 구진에는 중군이 이렇게 주둔했다.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실록에 보면 막 싸우거든요. 이렇게 신진에 있으면 이게 안 된다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를 안흥이 맡게 되면 또 태안역이 읍성역이 있잖아요. 얘가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태안 방어용으로 했다가 근데 또 태안 방어용을 하니까 그쪽 방어체제가 약화되니까 다시 안흥 방어용으로 했다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갈등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근본적으로 이 안흥 수군진이 좀 수군진으로서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병사가 주둔하기에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방어에 있는 거 되면 1000명 단위가 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주둔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봤지만 배가 자주 파손되는 데잖아요. 배가 자주 파손되는 데서 수군이 이렇게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소공포진 가봤더니 거기는 조선 전기부터 위상이 높았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배가 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파도도 잔잔하고. 그래서 수군이 있기에는 소공포진이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흥진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든 이렇게 강화해 보려고 하지만 수군이 이렇게 있기에는 근본적으로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전란이 실제 있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정치적 변동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어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에 군부가 국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정도로 그건 초기보다는 뭐 거의 10배 이상 뭔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가 됐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여기가 여지도 주기입니다. 주기에 보면 리노의 수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지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안음질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고요. 태안의 이런 이제 서쪽으로 튀어나온 지리적 특징,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는 데가 이제 안음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조은의 측면, 그다음에 방어의 측면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걸 호구수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호구스에 보면 4,169, 네. 144, 53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선시대에는 인구를 이렇게 파악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전락도 많이 됐고. 전체 인구를 이렇게 파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연구하는 거 보면 이 호가 실제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조선은 호를 최소한으로 세금을 수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집만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는 요거보다 훨씬 많았을 거고요. 여기 호요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각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집들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징세를 하기 위한 그 수치이지 전반적인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수치 시스템이 좀 바뀌어요. 마을 단위로 공동납이라고 해서 마을에다가 너네는 533호니까 533호만큼을 알아서 총량으로 내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한 명 한 명 소득이 얼마니까 얼마 내 이게 아니고요. 마을에다가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 알아서 533호만큼의 돈을 마련을 합니다. 알아서요. 그럼 이제 알아서 하게 되면 마을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겠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계예요. 계라는 게 그 부세에 대한 음세 조직이에요. 그래서 계를 조직을 하고, 예, 맞습니다. 계가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계를 만들어서 세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호등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누는데 1등급 호, 2등급 호, 3등급 호 이렇게 해서 1등급 호는 얼마를 내라, 2등급을 얼마나 내라 이렇게 하고 계를 운영해서 생긴 이자곡 있잖아요. 네. 그걸 함께 운영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조선시대 연구해보면 제일 재밌는 건 그럼 1등 호는 누가 맞냐 이 부분이잖아요. 되게 아무도 안 맞고 세금을 싶어요. 많이 내니까. 예.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양반들이 냅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게 양반들이에요. 양반들이 자기들이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양반들이 워낙 군대를 천시적이니까 그랬던 거고, 실제로 이제 돈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양반들이 주도해서 없는 집들은 거의 여기 호에 반영을 안 해버려요. 호에서 빼버리고 자기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일제시대 전반기까지도 있어서 제가 이제 양반을 공부를 많이, 지금 현재 박사 논문 주제가 양반인데 보다 보면 그래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어떤 그 베푸는 모습,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양반에 대해서 좀 다시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또 사실입니다. 너무 읽어보겠습니다. 징세 관련해서 그 계가 어쨌든 사실이긴 되지만 그래도 그게 조정이라는 게 지방 관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그런 흔적들은 없나요? 근데요, 아무래도 아전들이 담당을 하잖아요. 향리들이 징세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개입을 하죠. 향리들이 지방 재정을 위해서 수치들을 좀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근데 우리 또 특징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층은 성 주변에 살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배층은 성과 성 주변에. 일본만 해도 조카마치라고 서양만 해도 공무원 사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양반들은 성의 주변에 살지 않고 관청 주변에 살지 않고 마을에 삽니다.
그래서 리다니에서 이게 꼭 읍내에는 이제 향리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향리들과 양반들의 갈등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마당놀이 이런 거 보면 향리들이 주도하거든요. 근데 마당놀이 보면 대부분 타깃이 양반들 위에 맞춰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일제시대 때 보면 치열하게 전개돼요. 그런 영상들이 보이고 양반들이 이제 그 국내에서 묵세할 때 이렇게 최대한 적게내려고 하겠죠. 당연히 갈등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또 겹치고 또 그런 맥락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또 이야기를 또 이 부분으로 가려면 또 되게 많이 그렇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노상으로 이제 중요한 위치였죠, 아는지. 그래서 관장목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고, 주로 조선 전기에 왕실 차원에서도 태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방어 요충으로 나능진이 부상되는 것은 주로 임진왜란 이후로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안흥진뿐이 아니고 태안 전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란 이후에는 특히 이제 정치적 변동과 관련해서 위상도 높아지는 이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안흥진이라는 데를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태안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규현 대장학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네네네. 세국 도원선이 남영량에서 사실상 그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세곡선이 이제 배경이 나와서 가는 것보다는 이 추측으로는 배경 쪽에서 싣고 나가던 세곡선 내 운반선이 그 양파가 되지 않았나 저는 나가는 데가. 네. 아. 왜 그 근거로는 민물 때는 사실상 물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데 네. 그 인천에서 먹으러 가는 물은 격차가 한 4m, 5m 됩니다. 물 흐름이 파도 네. 평상시. 그래서 그걸 볼 때 그 시간에 난파선이 그 물 영향으로 휘몰아쳐서 사고가 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배경에서 내려가는 데 배가 사고가 더 많이 났을 거를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그 박물관에 보면 그 개경의 김준에게 보낸다는 축간 그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나가는 데도 당연히 뭐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근데 그런 거는 일부로 보고 어떻게 보면 확률로는 내려가는 데가 사고는 더 많이 났을 더 많이 났을 것이다. 썰물 때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나 저는 그동안 역사 교사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가장 재밌는 얘기는 디테일에 있다.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불포나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흥진 가지고도 하루 종일 그때 돌아다니고 오늘도 이렇게 안흥진 하나 가지고 1시간 넘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다닙니다. 오늘 제가 좀 주제 넘게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고맙습니다. 좀 누가 되지 않았을까 좀 걱정스럽지만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10월에는 우리 가덕현 선생님과 함께 태안 자연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10월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